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박형리 선생님의 시장과 전장 중에서 19장 수와 상황. 할머니가 여태 안 나으셨어요? 빈병만 굴러있는 약실로 들어가며 여의사가 묻는다. 영 못 일어나시네요. 진찰실 소파에 앉으며 지영이 대답한다. 야단났군요. 뭐 약이나 제대로 있어야지. 아는 병이지만 영양만 취하면 될 텐데. 여의사는 이것저것 긁어모아 약봉지를 만들어가지고 나온다. 식후에 한 봉지씩 잡수시도록. 옆에 병원댁은 아직 안 돌아오셨죠? 네. 민주선전실인가 기관에서 쓰더군요. 돌아오면 내줘야지. 여의사는 청명하게 빛나는 눈으로 지영을 쳐다본다. 얼굴에 잔주름이 눈에 띈다. 그 양반이야 돈 받고 사람 고쳐준 죄밖에 더 있어요? 하다가 어때요? 식량 준비는? 좀 있어요. 민청에서 나와가지고 가져갔지만 큰일이에요. 전쟁이니 다소의 불법은 참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전쟁은 불가피했을까? 여의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다. 여맹에서는 댁을 나오라 안 했어요? 약봉지를 두고 그냥 우두커니 앉은 지영에게 묻는다. 왜 안 그러겠어요? 어머니가 아르시니까 못 나가죠. 여의사는 빙긋이 웃으며 못 나가는 게 아니고 안 나가는 거죠? 서로 상대방의 눈빛을 살핀다. 당분간 인텔리는 쓰일 겁니다. 여의사는 창문에 기대어 서서 밖을 내다보다가 지식인들은 남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이념을 선택하고 프롤레타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이념을 선택하고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그들에게 따돌려지고 마는 게 지식인들이죠. 낭만이 실리를 이겨낼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힘보다 남을 위하는 힘이 확실히 약하죠. 창문에 기대어 손끝을 들여다보다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듯 지영을 바라본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다가 배운 게 무슨 잘못일까? 생각해보듯 중얼거린다. 배운 게 잘못이 아니라 부르주아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그 점이 중요하죠. 즉 계급의식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할 수 있는 능력, 회의하는 따위. 그러면서도 지식인들은 사실 철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이상이며 꿈이지만 노동자들에겐 현실이지요. 남한의 부르주아들이 현실주의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철없는 이상주의자들은 충분히 경계할 만도 하지. 박하 선생님은 네,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죠. 그래서 남반부의 감옥에서 없어졌습니다. 여의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런데 왜 비판하느냐 그 말씀이죠? 확실히 옛날에는 나도 침공, 적어도 쓸쓸하게 웃다가 다시 학살당한 혁명가 남편을 팔아먹기도 싫고 추켜 세우는 것도 싫어요. 내 남편을 죽인 자들을 오래오래 미워하겠지만 선전구호처럼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들도 싫더군요. 죽음까지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훈장이 가족들의 허영을 만족시키고 국가의 선전용이 되는 것 용서할 수 없어요. 저희 기분으로는 없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장이죠. 무명용사의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또 화려한 무덤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나와 내 자식이 때때로 그분을 생각해주면 고만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만 이쪽이나 저쪽이나 계급의식은 어쩔 수 없고 그 점에 있어서 지식인들은 철없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상과 목적은 달라요. 내 남편은 이상 때문에 죽었고 지금 그 사람들은 모두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목적과 이상이 뭐 그리 다르겠어요? 여의사는 큼직하게 생긴 살이 적은 손길로 두보를 감싼다. 목적은 숫자, 이상은 상황. 어느 게 정확하겠어요? 확실히 숫자가 정확하죠. 아참, 시장에 생선이 있더군요. 네? 지영은 멍하니 쳐다본다. 할머니에겐 약보다 그게 정확할 거예요. 여의사와 지영은
동시에 아무 이유도 없이 웃는다. 한강에서 그물로 떴나 본데 비린내만 나고 맛은 없어요. 그럼 시장에 가봐야겠군요. 지영이 일어선다. 가끔 놀러 오세요. 여의사는 따라오며 말했다. 오죠. 안녕히 계세요. 지영은 시장을 몇 바퀴 돌았으나 여의사가 말하는 생선은 없었다. 약봉지만 들고 지영은 집으로 돌아온다. 윤씨가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아가 소리를 낮추며 부른다. 이게 뭐예요? 지영은 마루 구석에 놓인 이불보따리 같은 것을 보며 묻는다. 시끄럽다. 큰소리 하지 마라. 건너집 할머니가 갖다 놨다. 응? 문 안에 있는 사돈댁이 큰 부자란다. 이번에 사위를 따라 피난 가면서 못 가지고 가고 그냥 두었다는데 할머니, 사돈댁 막내딸의 혼숙감이란다. 인민위원회에서 자꾸 조사가 나와서 마음이 안 놓인다고 갖다 놨지. 시골에 다 가지고 가고 제일 못한 것만 남겨놨는데도 양단이 필필이 쌓여있고 인조나부랑이 하나 없구나. 얼마나 부자면. 윤씨는 황금덩이를 눈앞에 대하듯 눈을 크게 벌렸다. 약이나 잡수세요. 괜히 그런 것 아니다. 양단이 필필이. 엄청나게도 얼마나 돈이 많으면. 안방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오래 살아야 할 긴데 너희들을 누가 거두겠노? 아이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지. 지영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햇볕을 못 본 얼굴이 치자꽃 빛깔이다. 하늘은 아른아른 묻어날 것 같았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푸르고 아름답다. 어이구, 이놈의 세상. 아파도 약이 있나, 병원이 있나. 희야, 엄마 어디 갔노? 윤씨는 또 앓는 소리를 내며 지영을 찾는다. 엄마 마루에 있어. 너희들 밖에 나가지 마라. 비행기 온다. 비행기 오면 우리 죽지? 할머니. 광희의 혀 짧은 소리다. 큰일 나지. 할머니 옆에 가만히 있어라. 아이고, 애미가 이리 아프다 해도 한마디 없고 한마디 없고 어쩌면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을꼬. 매일 오는 손님처럼 B29가 나타났다. 지영의 머리 위를 지나간다. 한강 변두리. 이것저것에 숨겨둔 고사포가 요란하게 신경질적으로 포를 쏘아 올린다. 하늘 한가운데 불꽃놀이처럼 흰 구름이 퐁퐁 터진다. 검은 깨알 같은 폭탄이 씨앗주머니에서 밝아지는 듯 두 개씩 짝을 지어 비행기에서 떨어진다. 비행기를 보다가 부엌 옆에 울타리 아래 있는 빈집을 지영은 바라본다. 반쯤 쓰러진 낡은 한식 기와집에는 사람도 없고 문짝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집이 와락와락 흔들린다. 온 동리가 흔들린다. 빈집은 기운 채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뿐이다. 이제는 고사포도 악을 쓰지 않았다. 초가을, 아직은 쓰르라미가 운다. 밤에는 마루 밑에서 귀뚜라미가 우는데 뜰에는 봄에 모종한 셀비어가 타는 듯한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채송화도. 하늘에는 마술사가 놓아준 한 쌍의 새같이. 나는 유리상자같이 멀리 폭격을 끝낸 B29가 떠내려가고 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햇빛을 따라 우물가의 버드나무가 여러가지 빛깔로 변한다. 차츰 언덕에서 강가에서 어둠이 온다. 지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자켓을 걸쳐 입는다. 또 부엌 나가나? 윤씨가 휴 하고 일어나 앉으며 묻는다. 나가야죠. 안 아프면 내가 나갈 낀데 사람 모인 데는 위험하다. 비행기도 온다 않카나. 밤인데 누가 하나 살짝 빠져나오너라. 윤씨는 쾌간이 뚫린 눈과 마찬가지로 입을 벌리고 지영을 올려다본다. 사람이 기척 없는 빈집 앞을 지영은 삽을 들고 지나간다. 이발소로 돌아가는 골목에서 아이를 벤 순경색 씨가 삽을 들고 나온다. 그들은 말없이 어둠 속을 함께 걸어간다. 인민위원회 앞에 모인 한 덩어리의 사람들은 둑을 향해 떠난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삽과 가마니를 든 무리들이 밀려나와 둑을 넘어간다. 연달아 넘어간다. 공사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서 뭉클한 열기를 뿜고 목이 쉬어버린 인민군이 소리소리 지르며 일터로 사람을 몰아댄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전장과 시장, 박경리 장편 소설 중에서 네네.